표의 원리 원칙주의자. 근데 간지난다. 아 멋있습니다. 아이 야 유두리 야 이렇게 아 이것도 일본어야.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니 이거. 요거는 좀 잘라주세요. 안돼 요거는 좀 잘라주세요. 안돼 이거 자르면 강지도 잘라야 돼. 묶어가지 맙시다.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는 김재원 쌤은 살리고 들어가세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93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2023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2023년 역사 내피셜 그놈. 새로운 또 네. 멤버도 오고 멤버도 오고 풍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예의상 뭔가 그러니까. 감정을 실어 주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아 근데 저는 1년 중에 가장 많이 공들여서 했었던 일은 이거였어요. 왜냐면 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의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해서 네. 올 한 해 일 제일 많이 열심히 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선녀들 당연히 가서는 또 예정이. 선녀들한테 그래. 네. 에, 주는 돈의 사이즈가 달라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이 저는 1번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이 스케줄을 항상 여기 1번에 맞춰서 하거든요. 내년은 기대가 되는 게 똑같은 걸 해도 새롭게 배울 수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지칠 틈과 질릴 틈이 없어요. 늘 새롭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 쌤이 약간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똑같죠. 다들 똑같죠. 어떻게 한 번 듣고 그 역사적인 그 거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돼. 한 번에 저희가 다 외우면요 내년부터 할 게 없어요. 또 내년 또 수능 같이 보다가 네. 점수가 떨어지면 더 현타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오창석 작가는 공헌을 했어요. 내년도 2024년도에 했잖아요. 예, 맞다. 네. 한국사 따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내년 중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 1년 동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우리 다 땁시다. 아니 네. 교수님 네, 그냥 저도, 따실 필요 따시게요? 저도 했죠. 예. 진짜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 어때? 바쁜데. 박가영 도전? 바쁜데. 너만 바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누가 제일 바쁜지 따져.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네, 본인이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창석 작가는 본인이 선언을 했으니까 네. 저도 선언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저라도. 예. 아니 저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만 많지. 이게 그나마 쌤 만나가지고 조금씩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배우면 또 까먹고 이게 연결됐던 게 끊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체계화 시켜서 뭔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은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꾸 뒤로 예, 밀려지고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니 근데 뭐 후순위일 수밖에 없죠. 역사 공부라는 게 뭐 실용적인 학문도 아니고 알아두면은 좋은 거지. 네.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창석이가 발만 놔준다면 네. 정치인들은 모아다 놓고 역사 교육은 꼭 받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한 뭐 특히 근현대사 네. 관련된 것들은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여당 모르는 쪽에서 것 하시겠어요? 같아요. 야당 쪽에서 하시겠어요? 근데 여야당 가릴 거 없이 다 무식한 것 같아서. 왜 야당이 좀 낫지? 근현대사는. 조금만 밀어주세요. 조금만. 역사를 정치권에서 도구화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불만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뭔가 뭐 이슈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들고 사실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사실 2023년도에 그 논란이 가장 셌죠. 사실 홍범도 장군 그렇죠. 이야기로 그게 가장 크게 촉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에 보면 영화도 개봉을 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노량도 이제 개봉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 논쟁이 좀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될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좀 짜증이 나셨군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문제가 나오면 가장 이렇게 불타오르기가 쉬우니까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지 않아도 될 논쟁과 싸움까지도 이제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역사학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국회의원은 한국사 1급 무조건 의무 따는 거 이런 거 안 돼? 자격증제도. 자격증제. 자격증제도. 한국사 이번 민주당에서 총선 하나 그 전략으로 자격증 따기 안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그 정도 역사 의식도 없으면은 네. 아, 근데 따고 아니 뭐 여야를 떠나서 네, 어쨌든. 여야를 떠나 다 필요한 거니까 사실. 근데 따고 헛소리하면 더 빡칠 것 같은데. 아니 그 시험을 따는 것보다 네. 역사라는 걸 정치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조차 한국은 없는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부터 네. 역사 개론부터 다시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네. 그 진영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는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회차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찾아가서 반대하고 단체 관람 왜 반대하겠어요? 자기 진영이 불리하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같은 건 없겠지만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지만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 이제 국민들은 느껴지니까. 네. 참 안타깝게도 자격증제도 하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몇 명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점수는 다 딸 거라 봐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암기는 이게 잘하고. 더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은 의미 없다라고 한 게. 네. 역사에 대한 기본부터 좀 시험은 배웠으면 정말 잘 치는 사람들 모아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투영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서 얘기를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혼내시겠어요? 막 해다가 강의하고 나와 제가 혼내셔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럼 누굴 제일 먼저 불러내서 혼내보십니까?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그건 내가 1부터 10번까지. 여당 쪽 잘 모르는데 야당 쪽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혼낼 수 있는 기회. 따라 카톡 할게. 아 정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리스트업이. 있네. 리스트업이 있긴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포함한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사실 좀 떨어졌던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거죠. 사실 인문학이 굉장히 붐이어서 관련된 서적도 많이 팔리고 관련된 뭐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근데 사실 급격하게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트렌드라는 애들이 바뀌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았나 2023년 동안. 내년도 경기는 그렇게 뭐 다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는데 참 네. 걱정입니다. 그 인문학이 잘 팔리던 시기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건데 이건 사실 뭐 출판계 쪽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트렌드도 중요한데요. 한 번 붐이 일었을 때 팔려 나갔었던 책들이 저질이면 다음 붐이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문학의 붐이 팍 일어났을 때 그 책을 샀던 사람들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그래 인문학이 정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진정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강의, 특강, 뭐 수업, 뭐 책, 컨텐츠 이런 것들이 팔려 나갔으면 인문학 붐은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붐을 타고 거품이 너무 많아졌구나. 거품이 아니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책들이나 뭐 그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까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런 책들인 거죠. 그런 책들을 읽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안 사요. 그렇지. 뭐하러 사요? 이런 게 역사? 이런 게 철학이야? 뭐 이런 게 문학이었어? 그럼 뭐하러 다시 더욱 양질의 책들이 생산될 수 있는 그거를 붐업이 팍 되는 순간 다 가라앉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뜨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출판 쪽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세이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에세이 시장이 확 붐이 일었을 때 진짜 그 에세이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나왔었다? 그럼 다들 계속 샀겠죠. 네. 근데 그때 너도 나도 뭐 그냥 자기가 출판사 차려가지고 다 에세이 쓰고 그래갖고 돈 그냥 대충 벌어가지고 털고 나가버리고 이런 데들이 많아지니까 출판 시장이 다 죽어버린
케이스들도 있는 거거든요. 전 인문학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음. 그때 팔려나갈 때 양질의 인문학 서적들이나 컨텐츠가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컨텐츠 시장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사실 붐이 일어나면 그 붐을 타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많이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다 양질의 컨텐츠이길 바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영화도 그래요. 한 장르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면 과거 대표적으로 홍콩 영화, 그 느와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막 찍어내거든요. 네 글자로 된 아, 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찍어낸다 보니까 배우들도 뭐 이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막 몇 개씩 찍었다 그래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홍콩 영화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게 좀 너무 저는 좀 안타까워. 지금도 너무 네, 안타까워. 인문학자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인문학의 부흥을 꿈꾸시잖아요. 그래도. 아 그럼요. 그 열심히 네. 쓰고 본인이 있는 쓴 책을 거고. 제외하고 요 정도 책은 참 추천해 볼 만한 책이다. 좋았다. 요 정도 질이 나와야 된다라는 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누구라나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고르실 때 네. 적어도 전문 대중서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은 다릅니다. 네. 적어도 앞에 걸 보고 사세요. 그 앞에 서문. 서문과 네. 그 양력은 어. 보고 사십시오. 글 자체가 재미가 없더라도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책을 사는 게 저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배운 놈이 잘 쓰고 잘 팝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네. 네. 그거를 보시면은 대충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는 아실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이제 생각해요. 깊이가 다르다라는 네네. 표현이 네. 네, 맞겠네요. 네. 그 역사의 피셜 그놈의 이름을 달고 책이 나오면 그건 양서일까요? 악서일까요? 제가 그래도 양력 저나 이제 배사원 선생님이 그래도 양력 쪽으로 후달리진 않으니까. 그래도 급 연대를 지금 하는. 아니 근데 왜냐면은 거기 우창석 안 넣어줍니다. 적어도 저는 근데 저번에 한번 술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역사의 피셜 그놈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게 각 분야에 저는 전문가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줬기 때문이었어요. 네. 정치 경험이 있고 네. 어쨌든 출마를 해봤고 정치인이고 네. 공채고 야, 이런 타이틀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선생님. 저는 그게 책을 고르든 컨텐츠를 고르는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은 필요하니까. 네. 저는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양질의 역사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 렌탈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입과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인 가입자 수에서 독보적인 1위인 대리점인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정당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당첨 기회도 노려보세요. 이제부터 인터넷 가입과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1833-3504, 1833-3504로 연락 주세요. 네. 저도 딱 이사하고 정수기를 이제 렌탈을 좀 해서 얼음 정수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정당 광고가 딱 들어와서 여기 하면 되겠다.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솔선수범해서 정수기 렌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화기 바꾸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한번 해보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가입도 새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 되게 많다고 그렇죠. 이거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거거든요. 이건. 네,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는 경우가 많대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아가면서 꼼꼼히 인터넷 가입하시거나 정수기 렌탈 하실 분들 그리고 핸드폰 알뜰폰 가입하실 분들은 아정당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당하게 보상받자. 그래서 아정당입니다. 아정당. 전화 상담은 1833-3504고요. 인터넷 검색으로 아정당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정당입니다.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전국민 근손실 방지 프로젝트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근육맨 김종국 씨의 근육 유지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죠. 그런 그가 선택한 칼로바이는 국내 GMP 1호 공장에서 제조했고요. 식약처에 품목 제조를 신고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펙트 파워 쉐이크 벌크 제품으로요.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퍼펙트 파워 프로틴 바 제품으로 요거트 맛 앤 바나나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적립금도 준다고 하니까 링크 바로 접속하시고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칼로바이로 시작해보세요. 네. 자, 여기 꽤 유명한 제품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또 김종국 씨가 직접 광고하시는 제품이거든요. 김종국 씨 하면은 그렇죠. 근육장 근육맨. 전 국민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아, 있는데 맞아. 아무거나 광고 모델로 하시진 않았겠죠. 맞아요. 왜냐면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몸 좋은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헬스인들이 다 인정하는 게 김종국 씨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광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선택해서. 단백질 선택하는 것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걸 먹어야 나한테 맞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웨이트를 하니까 단백질을 그동안 좀 안 먹었었는데 네. 이 단백질 파우더는 자, 여기는 또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근육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웨이트를 누구보다도 하셨구나. 또 우리 재원 쌤 근육이 너무 강추.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먹는다고 아니죠. 운동을 해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하면. 그렇죠.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먹는 것만 챙기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러면 안 아닙니다. 됩니다. 운동을 한 이후에 먹는 게. 겁니다. 오케이.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맛있거든요, 이거. 네, 단백질 맞아요. 파우더 맛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이 겨울 칼로바이와 함께 근육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득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그 눈빛? 지금 동시에 두 명의 눈빛이. 지금 있는 근육 다 모아가지고 한번 알려줄까? 괜찮을 것 같아. 별로 아 근데 없어서. 저는 과체중이긴 한데 그 과체중이긴 한데 그냥 비만하시죠? 비만이죠. 비만인데 늘 그 지방량도 과다지만 근육량도 늘 과다예요. 오. 근데 원래 과체중이면 근육량이 좀 많이 나와. 원래 많다고 이 새끼야. 아니에요. 근데 저 과체중인데 근육량 없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근데 그 비중 지방 비율을 줄이고 근육량은 늘려야 되니까 왜냐면 또 지방 빼면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근육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관절염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 거니까 운동도 하시면서 단백질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칼로바이였습니다. 통닭 파우더에 튀겨낸 아몬드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와 바다에서 국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몬드를 튀겨 먹으려는 아이디어를 내는지 정말 요물스러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아몬드를 통닭 튀길 때 쓰는 튀김 가루에 버무려서 통닭 튀기듯이 튀겨서 만들었고요. 치킨 맛도 나면서 아몬드의 고소함이 섞여서 일단 뜯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인데도 맥주가 사정없이 당깁니다. 미리 맥주를 사놓고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 동에 4,800원밖에 되지 않아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치킨을 먹는 건지 아몬드를 먹는 것인지 정말 맛있습니다. 검색창에 해와 바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맛이? 통닭 맛이 나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아이디어 제품이다. 이게 진짜 멀리서 보면 약간 작은 와, 대박. 순살 치킨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튀김 가루 안에 이제 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좋아하시는데.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시죠? 네, 통닭 맛이 나요. 통닭 맛이 나요. 이거 완전 프라이드 치킨인데. 맞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저 직원들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다 하나씩.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머스타드에 근데 찍어 먹고 싶어요. 제가 밖에서 방송하고 너무 신기하다. 사무실 왔는데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새로 광고가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못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난주에. 왜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아니, 근데 각종 실험. 판매원도 주 남문 통닭이신데. 응. 네 원래 거기 수원의 유명한 통닭거리에서 만드신 거예요. 해와 바다에서 음식 자체를 다 잘 만드는데 이번에 이 통닭 아몬드도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해와 바다의 통닭 아몬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해와 바다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유재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진짜 노량을 다뤄야죠. 네. 노량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노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네. 지난주 거를 살짝 이어서 하면은 이제 7천년 해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순신이 백의종군 이후로 백의종군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그냥 아예 무슨 쫓겨나가지고 네. 그거는 아니에요. 네. 관직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 군은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네. 선조든 네. 선조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또 네. 선조든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비상 상황이 오면은 네. 쓸 수 있게끔 쥐고 있어야 되는 카드라는 걸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종군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문제가 이 사람이 의무가 없었다고 하면은 본인의 모친의 상에 갔겠죠.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군에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종군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의무적으로 저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피를 토했죠. 네. 그 정도로 비통했죠. 모친의 상을 네. 못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면이라기보다는 뭐 대기발령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 네. 그렇다고 그 정도죠. 보시면 예, 예. 네. 편하죠. 아니면은 뭐 그 군무원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참모총장에서 네. 이등병 뭐 이렇게 네. 뭐 대충 그런 개념이겠죠. 네. 근데 이 이제 그 원래 이순신이 맡고 있었던 그 포지셔닝을 누가 만드냐가 이제 대단히 네. 그렇죠. 후임자. 네, 후임자가 이제 원균이라는 거예요. 네. 원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수군 입장에서 전체 조선군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안타까운 네. 선택이었던 건데 일단 원균은 뭐 최근에 그 원균 후손 중에 또 정치인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원신 찾아봐야지. 원유철 원유철. 예. 이거 뭔가 좀 재평가 어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네. 했었었는데 어디를 재평가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원균은 그냥 놓고 보더라도 되게 이제 다른 거 뭐 인신 공격이 아니라 네. 군인으로서 네. 무능해요. 무능 그죠? 아니 패배 이후의 모습도 솔직히 너무 찌질하잖아요. 굉장히 좀 무능해요. 패배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거는 명확합니다. 어. 이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남아 있는 기록들의 어떤 사료 비판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네. 네. 원균에 대한 비판의 90%는 어. 이순신이 합니다. 난중일기에서 그렇게 씹어요. 저자는 믿을 수 없는 자다. 어. 군사의 네. 군자도 모르는 인간이다. 아예 그냥 아니 근데 근데 인간적인 나는 매력적이시네요. 충분히 아니, 공감이 되는데 네. 내가 오랜 버핏으로 이제 1,000만 원으로 한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기 발령됐어. 네. 후임자한테 뭐 넘겨갔대. 다시 돌아오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 돼 있어. 어. 씨발 100억이었는데 500만 원 됐으면은 하루하루 그 새끼를 욕할 것 같아 나 같아도. 어. 근데 원균에 대한 욕은요 그 이전부터 꾸준히 등장합니다. 한산 대첩부터 등장해요. 믿을 수 없는 자다. 기본적으로 그냥 싫어하셨네. 진을 짜고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균이 기본을 잘 몰라요. 기본이 없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크게 되려면 뒷담화도 좀 잘해야 됩니다. 예. 이순신은 뒷담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앞담화. 앞담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놓고. 그리고 싫은 티를 그렇게 내세요. 원균 앞에서도 바로 직공. 아니, 싫은 티를 그렇게 내요. 자기 신념이 확실하고 그렇죠. 이 자기 능력이 딱 출중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니 당연히 눈에 밟히지 짜증나고. 저는 원균은 대충 대대장이나 중대장급이 전 맞다고 봐요. 그것도 근데 사실 힘든 예, 사람이에요. 근데 제독을 맡았다. 그건 함대를 작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자리에 못한 거. 이건 진짜 무능한 게 맞아요. 참 신기하게 그 자리는 좀 잘 봤네요. 그러게요. 그게 뭐냐면 이순신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죠. 이순신의 승전을 같이 얹혀갑니다. 그렇죠. 한산도 제첩도 네, 마찬가지고. 이후로 계속적으로 얹혀가요. 그리고 보고할 때 같이 한 걸로 보고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저자 이름 쓴 거. 그렇죠. 누가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는데. 네네네. 슥 이름 넣어놔. 공저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전체 전투에서 원균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조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선조는 이순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실제로요? 네, 실제로 한 번도 네.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바다에 있잖아요 지금. 네. 선조는 지금 의주까지 갔다가 이제 한양으로 돌아온 거니까 몰라요. 보고만 받아요. 선조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거로 보고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도 무능한 게 있죠. 선조도. 왜냐면 보고되는 거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좀 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무능한 판단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네. 일단 선조 입장에서는 아니 보고 장계가 원균이랑 같이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데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전쟁 때 포상을 어쨌든 이게 누군가에게는 계속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네.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도 올려주고 이렇게 관직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걸 뭘로 하냐면 외구의 대가리수로 수급을 뺀 거죠. 수급 체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원균이 그런 걸 또 기깔나게 잘해요. 바다에 떠 있는 다 건져 올려. 건져다가 숫자 늘리기로는 근데 충무공은 그거는 그렇게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약간은 이제 짜친다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면 안 되지. 말이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아니 전공을 높이기 위해서 떠다닌 시체에 목을 잘라갖고 바친다는 게 그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원균은 그렇기 이제 원균이 때문에 공이 높은 거죠. 이거는 썰이에요. 이거는 네. 썰이에요. 죽은 조선인들 머리까지 하려고 했다. 싸는 썰. 썰까지 있을 그건 정도로. 너무- 불면의 이순신이라도 비슷한 얘기가 네. 나오네요. 이건 썰입니다. 썰이에요. 확실하지.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그렇게 도운 거예요. 그렇죠. 왜 하도 목만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수급하려고. 이게 전공 부풀리기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그렇죠. 있었구나 예. 현장에는. 근데 그거는 물론 이거 다 이걸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행정 체제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인간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균이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원래 또 수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부풀려요. 뭐가지 날아갈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 중에 조상과 현재 있는 사람이 늘 닮았다. 서해 류성룡, 유성룡 사진과 유시민 장관. 그 장관 됐을 때 실제로 그 가서 했거든요. 차례인가 제사 지냈어요. 둘 닮았어 사진 보면. 다산 정약용과 정혜인 닮았어. 원균 오른쪽. 닮았어요? 예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찾아보십시오. 와 유전자가. 저는 김원혜랑 닮았습니까? 누구요? 김원혜랑 거기 12척 빼돌린 배씨. 아, 우리 조상이거든. 배우잖아. 김원혜 씨는 배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배설 배설, 이야기를 예, 해야 예. 되는데 배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7천년 해전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12척은 12척이 명량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근데 그분도 말 안 들으신 건 맞죠? 그렇죠. 안 한 거죠. 원균이 오라는데 안 왔던 거죠. 근데 갖고 나갔으면 그 12척마저 작살 작살 났겠지. 났겠지. 그쵸.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7천년 해전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실제로 가토가 왔어요. 가토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상 이순신은 오히려 좀 더 피치에 몰리게 된 거예요. 왔네. 안 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왔네. 이거 봐. 오케이. 그럼 원균, 네가 가야지. 근데 원균도 졸장이지만 졸장이지만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바보는 아니에요. 머리는 있잖아요. 수급할 때 뭐 이런 거 보면은 삐뚤어진 머리지만 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 자기 생사에 관련돼서는 기가 막히게 그럼요. 판단했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이 판은 죽는 판이다. 이러면 빠지는 건데 누가 봐도 이 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7천량으로 가는 길에 지쳐가지고 낮아빠지는 길입니다. 너무 돌아가야 네.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네.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근데 이때 일단 최고 그 군 그거는 권율이 갖고 권율. 있거든요. 도원수.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계속 삐그덕대는 게 뭐냐면 도원수랑 이 삼도수군 통제사 그 사이에 그 지휘권 가지고 문제가 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수군과 육군. 네. 아무튼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최종 그거는 어쨌든 이제 최종 그거는 권율이 갖고 있으니까 권율이 가라고 합니다. 가 된다며 네가 된다 그러지 않았냐? 가면 죽는 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권율이 야 이거 왕명이다.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빠따를 칩니다. 빠따요? 실제 기록에 곤장을 쳤다가 나오고. 곤장을 쳤다. 궁딩이? 근데 이게 말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기록상으로는 실록에는 빠따를 쳤다고 돼 있어요. 네. 1빠따. 네. 한 대를 쳤다. 그냥 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대냐 몰라요. 근데 아마 한 대. 형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한 대 쳐도 이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아이 어. 장 그거 풀스윙으로 보면 치면. 풀스윙으로 치면 나이 먹은 사람은 한 방 맞고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독 정도를 네. 벗겨놓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는 있죠. 내피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방 살살 맞았다. 한방사살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둘째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그렇지, 기록했다. 그럴 수도 있지. 셋째 밑에 있는 부하장수가 대신 맞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옹균한테는 치욕적인, 모욕적이지. 어떻게 대단히 보면은. 모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맞았다면 빡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더 이상 출전을 미루면 본인도 똑같이 뭐가 나는. 네, 이제는 빠따를 쳤다는 건 이거는 이제 최후 통첩입니다. 네. 조선 조정에서 내린 최후 통첩. 음. 그래서 갑니다. 가요. 이렇게 가기 싫은데 갔으니 이게 이길 수가 있나 일단 상대 이 상황도 이길 수가 없는 가뜩이나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당연히 괴멸이 됩니다. 네. 아예 괴멸. 갔던 배가 다 작살이 그렇죠. 납니다. 배가 다 침몰. 네, 다 침몰. 분노. 근데 그때 배설이 요거는 죽는 판에 끼기 싫다라고 해서 자기 밑에 있던 12척을 갖고 있던 걸 이제 숨겨놨던 거죠. 네. 근데 괴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죠. 지는 판이구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조도 아마 직감하는 거예요. 좆됐으면. 그다음에 보고도 지금 뭔가가 잘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선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 7천량 해전에 출전을 명령했느냐. 근데 이제 쌤은 거기에 이제 잘못된 보고 체계가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조가. 그렇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 감정에 안 들어갔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순신에 대한 그죠. 그런 자격지심. 감정인 건데 사실 왕이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상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의 자격지심을 근데 느끼는 질투를 왕이 느낄 있어요. 수 있는 게 온 백성이 이순신만 연호하니 막 왕 입장에서는 좀 빡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자격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역성혁명. 이 뭐야? 얘가 지금 왜냐면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것처럼 조선의 육군 체제는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몇 만이 안 남아요. 네. 몇 마리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육군 안에서는 그래서 칭찬을 그렇게 하거든요. 명분이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군은 지금 조선 수군이 다 막아내고 제해권을 있으니까.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삼도에 네. 있는 조선 수군의 거를 총괄하는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조선의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 18,000 정도 되죠. 그럼 두려움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어. 무섭지 않았을까? 그게 좀 더 컸을 겁니다. 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안 친애가 원균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의 판단으로 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책임자를 바꾼 거잖아요. 뭔가 보여야죠. 그지. 그러니까 가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선조도 무능함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건 명확한 겁니다. 네. 김전선이 잘 피해 가시네요. 아. 우리 보호해 주십시다. 네. 어때 선천이 더 해볼까요? 아니요. 선조 인조 편에서 욕을 먹을 만큼 이미 먹었습니다. 네. 네.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정유재란의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판단이 있어요. 올 거라는 걸 당연히 알죠. 이미 그 명나라랑 일본과의 그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도요토미가 이제 전쟁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몇 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품을 이런 거 민감하시거든요. 김재 선생님. 요거는. 나는 완벽히 옆쪽에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아유 산소가 많이 부족하네요. 네.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의전의 전까지의 조선의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이른바 뭐 농성중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물러간 것도 아니고 부산이나 순천 같은 경우에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일본식 성을 한국 조선의 남해안에 쌓아갖고 저기 방어 진지를 구속한 상태로 계속 정전 협상 중이고 네. 여기서 정의전하는 일본 본토에서 상당의 군대가 넘어와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던 병력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조선 군이 신경 썼던 곳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거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경상도에 치중합니다. 왜? 임진왜란때 초기에 쳐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네. 왔으니까. 그래서 경상도에 군을 다 몰아요. 그리고 거기 쪽을 막거든요. 네. 그래서 경주, 밀양, 그리고 의령, 진주, 네. 그리고 안동, 상주 이렇게를 쫙 막습니다. 일종의 포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어리석은 전략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라도 병력을 다 경상도로 모은 거잖아요. 그쵸. 예. 전라도 군까지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상도로 넣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교훈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번에도 선조 잡으러 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경상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길로 갈 텐데. 그래서 이 전쟁의 전략적 목표를 조선 조정에서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정의재란도 똑같이 한양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도요토미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조선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하상도. 남해안만 먹고 뭔가 어. 이 전략적 판단에 실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임진왜란 이렇게 왔으니 초기에 이렇게 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전라도를 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전장이 조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다시 전라도로 남원이랑 오는 이쪽으로 막 이렇게 오기는 합니다만 이미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밀립니다. 다시. 그리고 전쟁 자체가 굉장히 잔인해요. 이때부터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군인들도 알아요. 일본 군도 알아요. 이게 이 전쟁은 이기러 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군을 이끌고 있는 장수들 입장에서 자기 밑에 애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거 명분도 잃었어. 거기에 뭔가 이 무슨 뭐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싸우라고는 해야 되고. 네. 그럼 얘네들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약탈인 거예요. 약탈전이 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약탈전이. 이게 근데 그렇다고 정유재란이 소규모냐 네. 소규모 약탈이냐 그게 아니에요. 합계 12만이 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야, 거의 뭐 한 5, 6만밖에 차이가 안 나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2만의 또 정규 병력이 와가지고 이제는 네. 뛰어서 선조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약탈. 그냥 보이는 대로 학살을. 그게 이제 우리는 코무덤, 이무덤 뭐 이런 것들 내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 네. 또 전투가 명량이죠. 명량이죠. 네. 명량. 저에게는 12척에. 네. 네. 근데 배가 12척으로 얘기하는데도 있고 13척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는 아마 나중에 나중에 다시. 또 추가된 거라서 13척이고 장계를 올릴 때는 12척. 12척이 있다 하고 후에 한 척이 더 와서 네. 참전은 13척인 거죠? 네, 그러니까. 13척이 참전합니다. 불멸의 이순신에는 일종의 자침시키고 도망갔던 거를 끄집어 올렸다고 해요. 자침시키고 도망갔는데 조선군이 그걸 다시 끌어올려 갖고 떼어 갖고 했다 그러더라고. 기록이 그렇게. 일본군은 지금 7천년 해전 네. 승리 이후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워낙 대승을 거뒀으니까. 괴멸이라니까요. 어. 다 불태웠어요. 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다 재해권 이런 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흥미롭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한양으로 안 가요. 갈 수 있는데 갈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가요. 약탈만 합니다. 네. 계속 약탈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게 이제 명량인 건데 네. 지금 뭐 육지는 다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네.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삼도 수군 통제사로 맡겼지만 네.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약탈을 그렇게 심각하게 당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12척으로 무슨 기대조차 없었구나. 네. 12척으로 무슨 수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군들 병력을 육지로 옮겨라. 육지로 옮겨가지고 네. 일단은 그 외성들 쌓고 있는 것부터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타격을 좀 입혀야 막아라. 되잖아. 그거부터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올리는 네. 이순신의 장계가 우리가 알고 12척. 있는 이제 고 장계인데 조선 폐지론, 수군 폐지론에 대항해서 반대로 네. 12척이. 이건 이제 이충무공 전서에 남아 있는 네. 행록에 남아 있는 건데 아마 명량 영화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장기를 올리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예, 명량 영화에 나올 거예요. 나올 최민식의 거예요. 그걸로 육성으로 쫙 나왔죠. 임진년부터 5, 6년간 적이 감히 호서와 호남으로 직공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어서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패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육군으로 오라는 거죠. 이는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로서 말미암아 호서를 거쳐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네. 외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 그 밑에 장수들한테 말하는 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사직생 생직사. 네. 하고 해군의 모토입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의 모토죠. 네. 근데 간지난다. 아 멋있습니다. 아이 분위기 씨 한참 끌어올렸는데 씨. 거기 일본어를 껴냐? 나 김지현 선생이 씨바 소리 오랜만에 안 했어요. 시발 안 했습니다. 시까지 하셨어요. 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저희 욕하셨는데. 들으니까 스바라시 칼군. 스바라지 네. 아니 되게 네. 멋있잖아요. 내가 아직 있으니까 네. 무서워할 거다. 근데 이렇게 이때 말할 수 역시 있다는 게 엄청 멋있잖아. 네, 너무 멋있어요. 수군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병력도 문제고. 근데 사실 이 병사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무서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그 부분은 야, 이순신 저런게까지 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영화 속에서도 탈영병을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장기화가 됐으면 여기서 져가지고 네. 여기서 그다음에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육지에서 싸우다가 장기화가 됐으면 하삼도 뺏기는 거예요. 그냥 경전협상으로 해갖고. 네, 명분은 예, 그냥. 이 이후로 계속 얘기하는데 명군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여기 지금 쟤네들 입장에서는 명나라 쪽으로만 안 넘어오면 그만이에요. 명나라 쪽으로만. 그러니까 명량 영화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되게 맹장이지만 덕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을 자기 부하를 그러니까 참수했다는 예. 이유로 참수를 했어? 이거에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었죠. 전장은. 이순신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가지고 네. 뭘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는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원리원칙주의자. 근데 이거는 전쟁에서는 빛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야 유두리께 야 이렇게 아 이것도 일본어인가요? 아니요 유도리. 네. 융통성. 융통성 있게.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니. 요거는 좀 잘라주세요. 요거는 좀 잘라주세요. 안돼 이거 자르면 간지도 잘라야 돼. 묶어가지 맙시다.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는 김재원 쌤은 살리고 들어가요.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자른다면 박가영을 잘라야죠. 융통성 있게 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딱 책에 적힌 대로. 그 다음에 이겨야 되는 싸움이면 무조건 이기게끔. 이 원리 원칙을 지켜주는 이게 전장에서 빛날 수 있는 성격인 거거든요. 덕장이 말이 좋아서 뭐 덕장인 거지. 사실 그건 그거가 전투에서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는 결과로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에 그걸 떠나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긴다라는
그게 쓴 거예요, 이 사람. 네. 이 전투 이길 수 있는데 어. 아니,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봤더니 본인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거 이기는 건데? 라고 하니까 싸운 겁니다. 그게 능력이지 뭐. 네, 그게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네. 전투인 거고. 일단 적의 숫자는 130척이 넘습니다. 133척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조선 수군이 이제 13척이 네. 있는 건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숫자만 보고 아니 13척 남아 있는데 네. 이걸 뭘 라고 해서 이제 달려드는 거죠. 네. 달려듭니다. 울돌목이라는 이 전국민이 명량이라는 다 아는 지명이 돼버렸죠. 울돌목. 여기가 그 낚시하시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저도 답사를 가게 되면 여기 네. 가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일반인들이 봐서는 몰라요. 여기가 물살이 세지 뭐 보면 알겠어요. 네. 모르겠죠. 이 근처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오수병? 저는 검은도입니다.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가 있구나. 예예예. 여기까지도 근데 레이더가 돌면 돌리지 않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모르죠. 그렇게까지 안 저희 해요? 3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 근처지. 군사 기밀인데 군사 기밀. 여기서 보이잖아 울돌목. 안 보이진 않아. 너무 멀어. 30마일 건 너무 훨씬 멀어. 아무튼 아무리 해군 출신이라도 네. 여기 물살이 세지 안 세지 이게 어떻게 보여요. 네. 배를 몰아본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일본 군도 알아요. 여기 물살이 세고 그렇다는 걸 알아서 네. 큰 배가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네. 그래서 다 새끼 분해로 바꿔요. 왜? 어차피 13척밖에 없는데 뭐. 네. 그러니까 치면 되겠지라고 해서 새끼 분해로 다 바꿔서 들어가거든요. 네. 몇 번 거죠. 13척 요 정도. 사실 쪽수가 워낙 차이 나니까 이 얕보았다는 것을 지략이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월 절대적 쪽수가 얼마나 중요한 맞아, 건데 맞아. 전쟁에서. 130척과. 그럼요. 130척과 13척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끼 분해가 130척이 쫙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딱 그거는 생각이 드는 게 김한민 감독인가요? 네. 왜 명량을 첫 번째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전투 내용이 보면은 영화화하기가 네. 너무 좋은 극적인. 그럼요. 일단 아까 그 말부터가 이순신이 했었던 그 약간 그 장엄한 그 네. 멘트 자체가 대단히 영화적이고 어. 이 전투도 영화적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130척이 아무리 작은 배지만 저 멀리서 130척 쫙 오고 있는 거를 네. 조선 수군이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싸울 의지가 났겠어요? 전 진작에 도망갔어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네. 그대로 나왔지. 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일기를 다 적어놓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뭇 장선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서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고 배를 돌리려 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욕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럼요. 저기 130척이 있고 우리 돌아봤더니 13척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순신이 홀로 가요. 이순신 배가 홀로 갑니다. 대장선이. 진짜. 대장선이 홀로 가요.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영화적이죠. 네. 이게 뭔가 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되게 답답했었다라는 네.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일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이 가거든요. 본인이 딱 가서 신호를 올려 왜? 그 대장선이 멋있게 혼자서 나갔지만 대장선에서 노젓는 사람, 그 옆에 올라가는 타고 있던 사람은 씨발 왜 우리만 나가는 거야?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감독도 그걸 생각했는지 마지막 장면에 넣어주잖아.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한 걸 우리 후손들은 알까? 이 장면 한번 넣어주잖아. 아니 그분 밑에서 노젓는 그럼요. 근데 저는 그 대사보다 오히려 좀 어울리는 대사는 이순신 위에 이순신이 있다. 그럼 우린 적어도 죽진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 세요. 일단 13척이 나올 때도 그 믿음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장수에 대한 믿음, 네. 신뢰. 전체 판세가 조선이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육지에 나가가지고 지는 싸움에 내가 참전할 거냐, 이기는 싸움에 참전할 거냐, 그리고 그 싸움에 싸우는 이 장졸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기 진짜 우리 팀에 누가 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40살이 된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2002년에 또 히딩크가 그 역할을.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황선홍, 홍명보.
히딩크의 작전을 따르면은 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간 확신 같은 게 있으니까 싸워가지고 미친 듯이 막 코 부러져도 막 가잖아요. 비슷한 마음인 거죠. 우리 후손들이 알까 이게 아니라 야 여기 따르면 위에 이순신 있잖아. 이거 따르면 우린 죽진 않을 거야. 일단 하자는 대로 해보자. 그게 리더십이죠. 이게 리더십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13척이 왔는데 나머지 12척은 감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130척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초욕이라고 해서 이제 와라라고 하는 거를 흔들어요. 혼자 싸우는 중에 네. 안 옵니다. 안 와요. 근데 한 배가 와요. 한 배가 누구냐면 그게 안위거든요. 네. 안위라는 배가 일단 옵니다. 아미. 이 멘트 때문에 이게 네. 그 일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기에 이순신이 했었던 이 멘트 때문에 안위를 되게 졸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일단 네. 안위는 굉장히 그 전부터 이순신을 충실하게 따랐었던 부하장수 중에 가장 용맹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쫄아 있는데도 일단 간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원리 원칙주의자. 네가 군법에 근데- 죽고 싶은 거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이순신이 외칩니다. 안위한테 했을까요? 안위 밑에 있는 보라는 거죠. 제장들한테 보라는 했겠지.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저 안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게 아, 나는 사실 가고 죽을 싶었지만. 각오로 온 거거든요. 나는 이 전투가 승리로 끝난 것도 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되는데 쫄려. 아 엄청 쫄리죠. 쫄려.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쫄려. 안 쫄리는 게 이상한 거죠. 나는 되지. 내가 장수였으면 아니야. 그 군법으로 죽고 싶으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근데 이순신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가서 싸워야 돼. 무조건 그러면 싸워야지. 본인이 돌렸던 시뮬레이션에서는 13척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따라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정들을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이순신은. 근데 이게 쫄리니까 자 본인도 굉장히 좀 후달린다라는 걸 아니까 작전대로 안 되니까. 부하장수가 왔는데 원래였다면 그래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야이씨 너 뒤지고 싶냐 이거. 이거예요. 입에서 나온 거지.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오랄 때 빨리 오라. 네가 하는데 뒤에도 안 오잖아. 씨. 이거예요 지금. 그치. 그리고 널 제일 믿는데. 네. 근데 안위도 이제 일단 왔잖아요. 이 상황인 거예요. 네. 일단 빨리 갑시다.라고 해서 딱 가고 안위가 그렇게 해서 가니까 뒤에 있었던 다른 장수들도 배를 몰아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물살이 이제 거기 영화 보시면 압니다. 영화에서 되게 잘 그렸거든요. 이 안에 거북선으로 물살이 왔다 갔다 뭐. 갑자기 확 뒤집히면서 또 네.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130척도 작전이 없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예, 그 상황에서 물살이 바뀌니까 어. 얘네들도 당한 거예요. 일본군. 그다음에 13척이 감히 저항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갑자기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그게 잘 드러나는 건데 이 빠른 물살에서는 원래는 판옥선이라고 하는 거대 함선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이기는 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을. 밑에 있는 장수들도 짜증 났지만 거기에 대한 아마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 방향선회하고 이런 훈련을 네,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뒤바뀌는, 거고 네. 아마도 30척 이상을 분멸했을 수 있죠. 박살을 내고 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명량대첩은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순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네. 계속 쫓아가면서 부십니다. 작은 전투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 소탕전을 이렇게 해안을 통해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보여주는 소탕전. 사실상 일본 명예 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군대가 작살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었었던 제해권도 다시 한번 네.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도 뭔가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느낌이 이제 쎄한 거죠. 바다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뜯어먹는 거밖에 없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뜯어먹다가 하삼도를 아주 그냥 작살을 내면서 뜯어먹다가 문제가 일본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도요토미가 1598년 8월 18일에 죽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아마 병사였을 거예요. 68세였으니까 아마 이제 병사를 했었던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도요토미가 죽기 전에 일본 정계가 흔들려요. 중앙이 흔들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손이 없었다가 네. 막내 아주 늦둥이가 태어나요. 네. 아주 늦둥이가. 아주 늦둥이가 태어난 얘를 또 올리려고 하다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원래 아들이 없었을 때 후계자로 했었던 일본 다른 장수가 있었어요. 네. 걔랑 또 갈라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일단 이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 사군신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 우키다 히데이에, 모리 데루모토 얘네들이 결정을 해요. 일단 그죠. 제신들. 일단은 전쟁은 끝내자라고 하고 도요토미의 죽음은 비밀로 한 상태에서 집결을 명령합니다. 부산으로 다 집결해라. 네. 일단 부산으로 집결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해권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천에 있는 애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네. 바다는 이순신이 다 잡고 있으니. 육군은 빠지기가 편합니다. 어. 육군은 그냥 있었던 애들 쫙 해가지고 쭉 오면은 되는데 수군이 문제예요. 배를 불태우고 갈 수는 없잖아. 네. 수군이 문제라서 이거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누구냐면 고니시입니다. 고니스가 이제 배 타고 째야 되거든요. 네. 배 타고 째야 되는 순간에 안 되니까 명군 지부를 먼저 꼬십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투를 네.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길 좀 터달라.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성을 하나씩 나눠줘요. 어. 명군 지휘부에 외성을. 그게 뭐냐면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명군들 사이에서 공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외성을 더 많이 먹었느냐. 탈환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어. 고니 씨가 협상을 계속 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성 하나 줄 테니까 어. 이거 받고 우리만 좀 빼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돈 받아 처먹는 놈이 아마 이번 영화에도 나올 거예요. 진린이라고. 네. 근데 아마 진린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진린이 아마 명나라 수군이죠. 네. 근데 진린이 노량 때는 또 이순신이랑 같이 싸우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길터주기도 하거든요. 네. 진린 입장에서야 뭐 성 하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지. 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니 씨가 일단 진린 전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유정한테 성을 먼저 하나 떼줬어요. 네. 성을 먼저 하나 떼주고 진린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린한테 주려고 했었던 게 유정한테 주려고 했었던 것보다 작아요. 여기서 또 빡쳤구나 여기서 또. 네. 진리는 어이씨 대명의 도독인데 그게 뭐냐면 순천 예교성인 건데 순천 성이거든요. 순천 외성이라고 불리는. 아직도 그 저 턱에서 서가 남아 있어. 서 남아 있습니다. 순천에 가면은 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진린 입장에서는 여기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내가 탈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그거 갖고 계속 딜을 쳐요. 고니 씨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남해 외성 쪽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네. 돈도 줍니다. 돈도 주고요. 원래 유정한테 2천 주고 진린한테는 1,000만 줄라 그랬는데 그것도 알아요. 진리. 그래서 나에게도 2천을 주면은 이것들이 장사로 왔어. 장사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진짜 이거 굉장히 이게 진짜 빡치는 포인트입니다. 남의 땅에서 일본 놈하고 그렇죠. 명나라 놈하고 둘이 거래하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을 두고. 네. 그때 이제 고니 씨가 진린이 묵인을 해준 거죠 이제. 네. 성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주기로 해가지고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명목이 뭐였냐면 저기 남해에 사위가 와 있다. 고니 씨의 사위가 와 있어서 만나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상의해야 돼서 가야 되니까 길 좀 터달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순신이 막습니다. 근데 사실 고니 씨가 이순신한테도 돈 매기려고 그랬거든요. 네. 안 받았죠. 지금은 이순신 함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지금 제 거는 다시 했고 남해를. 배도 엄청 많이 때려치워요. 판옥선을 계속 때려짓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째기가 힘들어요. 네. 째기가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요걸 이순신이 막아버리니까 네. 결국은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일본 입장에서도 왜 네. 명나라는 꼬셨지만 조선 수군은 못 꼬신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전투를 통해서 테러를 뚫어놔야 확보해야지. 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아마 백윤식. 그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구원을 하러 오는 거예요. 고니시를 구원하러 네.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그려지지 않을까. 백윤식이 자기 인생 영화라고. 네. 아니, 예고편에서 그렇게 존나 멋지게 등장했어요. 네, 배역 자체가.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그 조선과 일본의 역사를 떠나서 네. 개인만 놓고 봤을 때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네. 그 전투에서도 되게 개인의 역량이. 개인의 역량이 되게 뛰어났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스마 지방 네. 초대 번주의 할아버지예요. 초대 번주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배웠는데 다시 설명해. 사스마 그때 기억나요. 얘기를 했어요. 사스마번. 네. 그때 얘기 설명 네, 드렸었죠. 네. 대단히 메이지 강한 유신 때 네. 그 에도 막부 때도 거의 사실은 이 지역은 지역세가 굉장히 강하게 뛰고 있었던 강력한 조직인데 네. 네.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도 자웅을 겨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나름대로 사스마 지역에서는 방귀깨나 끼는지만 그리고 그 전투 때도 늘 앞장서 가지고 전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함께. 그래서 풍신수기 토요토미가 인정해주고 인정하는 사람. 보장해 준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영역권을 보장해 줬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7천량 해전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 입장에서는 네. 조선 수군을 개멸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 시마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천량 해전 이후로도 사천전투라는 네. 전투가 있는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전투인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한 대승이거든요. 이게 7천 명으로 조명 연합군 4만 명을 격파한 전투입니다. 그거를 이끌었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일본 군들 입장에서는 명장이죠. 명장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이순신과 가장 대척점을 딱 놓고 네.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아마 그릴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군을 이끌고 지금 오는 상황에서 이 전투를 그럼 이제 상상을 해야죠, 저희가. 왜 상상을 했냐면 명량은 이순신이 난중일지로 다 쓴 내용이에요. 노량해전은 본인이 죽었잖아요. 기록이 없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순신의 기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투의 치열함일 겁니다. 네. 조선 수군 입장에서는 진린이든 유정이든 돈을 그렇게 처먹어가면서까지 네. 했지만 이걸 끝까지 막아야 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도 10년 가까이 다시 에도 막부와 조선이 그 관계를 맺기 이전까지는 네. 준 전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네.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임진왜란 딱 벌어지고 1년 반 동안 전쟁을 했지만 5년 동안 사실 휴전이었거든요. 네. 짜근짜근 전투는 있긴 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정유재란은요 다시 쳐들어온 전투예요. 네. 5년 만에. 네. 그런 애들을 어떻게 믿어요? 또 쳐들어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은 무조건 얘네 다 죽여야 된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도 남겨서 안 불멸의 됩니다. 이순신에서는 저들을 다시 재침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못 넘어가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나왔다. 그게 맞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 시마지 입장에서는 고니시를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네. 주력이었었고 네. 이걸로 일본에서 본인의 그것도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투를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고니시랑 일본 군들을 끌고 부산으로 가서 데리고 가야 되는 전투예요. 네. 어마어마한 전투입니다. 야스히로 입장에서는 사실 7천량 해정도 승리를 이끌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본인이 활약을 했는데 이거 하나 빠가러지면 네. 자기의 모든 공적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던 거지 개인적으로도. 네. 이게 아마 많게는 500척, 어. 적게는 300척이거든요. 네. 일본 수군만 네. 어마어마한 그거였거든요. 조선 수군도 다 끌고 모아요. 60척 정도를 네. 화록선을 13척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사이 좀 늘었다이. 계속 네. 화록선을 어쨌든 명나라 수군도 일부 있었겠고. 명나라 수군도 있었습니다. 명수군이 아마 작은 배들 다 합쳐가지고 한 400. 네. 그 정도가 붙은 전투예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에
500척 대 500척이 거의 한 1000척이 천척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작은 배. 당시 동아시아의 최대 최대 해전입니다. 해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 이후로도 없죠. 수백 이 정도 년 동안 이 규모는 정도 없죠. 규모로 네. 붙었던 전투는 없어. 아마 이번 노량 영화에서도 이 스케일을 어떻게 살릴까 굉장히 그렇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네. 같아요. 130척 대 13척 붙은 게 영화화하기에 스토리가 좋지만 그렇죠. 네. 이거는 네. 규모로 봤을 때 화면에 담기가 참 어려워. 명량이랑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최후의 전투. 네. 이 전투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서로 알아요. 근데 조선은 도망가는 놈들 끝까지 잡아가지고 다 죽여야 되고 네. 일본은 어떻게든 도망가야 돼요. 어. 이걸 그린. 명군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싸워줘야 돼. 우리는 네. 대충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그릴지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네. 저도 너무 너무 궁금하.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전투가요. 그 이전까지 조선 수군이 하던 대로가 안 됩니다 이제. 이전은 한포전이었죠. 네. 원거리. 왜냐? 네. 왜 원거리가 됐냐면 보통은 일본이 오면 일본 수군이 오면 조선군이 막아야 돼요. 네. 그리고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이거는 조선이 우리가 가서 죽여.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포도 한포지만 가서 백병전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 한 명도 살아남겨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장수들도 많이 죽었고, 그죠? 이게 사실은 치열한 거죠. 엄청 치열했을 거고요. 아마 이거를 위에서 드론이 있었다면 드론을 놓고 본다면 그냥 예전처럼 무슨 전략 대 전략이 붙어가지고 수싸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백병전. 그냥 돌격해가지고 500척 대 500척이 빡 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힘과 힘의 대결. 난투였구나. 난투입니다. 네. 난투를 이렇게 하는 건데 밀리죠. 왜? 기본적으로 조선 수군이 커요. 판옥선 60척 대 새끼분의 500척은 물론 여기 안택선도 있습니다. 네. 안택선도 있습니다만 안택선은 그래도 판옥선 등급 정도로 커지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딱 붙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 수군이 선택하는 전략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저희한테는 그게 뭐였냐면 장수들을 먼저 죽이자. 조총으로 그렇죠. 장수들을 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네. 이순신이었었던 거죠.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캐라셀 패치는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동안 집중 케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2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캐라셀 패치. 요거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비에 도우시면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문제성 발톱이나 손톱이 생겼을 때 그때 싹 붙이고 주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새끼 발톱이 워낙 이 기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끼 발톱만 일단 한번 붙이고 잠잘 때마다 써보려고요. 그럼 이제 노출이 많아지는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신는 여름철 돼서 그때서 이제 치료하려면 늦거든요. 지금 해놔야죠.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여름철에는 항상 페디큐어를 하실 정도로 발톱 관리에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발톱 안 예쁘신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눈에 계속 거슬려요. 계속 보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샌들 많이 신잖아요 여름에. 근데 발톱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로 다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좀, 눈에 계속 보이니 눈에 하나 밟히긴 해. 딱 꽂히면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젤 패디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게 오래 하고 있으면 진짜 발톱이 갈라지고 더 안 좋아지지. 얇아지고 진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패치 붙여놓고 있으면 지금 네. 겨울에 해놓으면 여름에 이제 딱 샌들 신을 때 네. 발톱 튼튼해집니다. 진짜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패치로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아이디어.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미리
구비해 두시고 상비해 두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파스 하나, 뭐 물파스 뭐 이런 거 갖다 놓듯이 소화제는 늘 있잖아요 집에. 그처럼 캐라살 패치는 집에 항상 구비해 두는 응급 약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라살 패치였습니다. 네,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 꼭 하셔야 하고요.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2조 안에서 도대체 내 돈은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요. 아니면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한번 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이 약관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빠르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적화된 보험으로 다시 가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원 쌤이 한번 이거 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죠? 이번에 이거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음. 그 건강 검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때 싹 한번 리모델링 했었던 걸로 네. 다 보장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죠. 이거는. 네. 자 여러분 보험 장터 이용하셔서 이 쓸데없는 저 가입 조건 다 제거하시고 딱 여러분들께 맞춤 보험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1544-5788 1544-5788이었습니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테린 등 어떤 인공감미로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순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만약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산삼시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시대가 먹기도 편하고요. 젊은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편해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럼요, 스틱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훨씬 더 덜 쓰다고 해야 되나? 산삼순백 네. 한 병 올랐을 때 열감이 너무 올라서 당황스럽다, 놀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엔트리 제품으로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유사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이름 비슷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산삼시대라고 알려드렸죠. 네, 산삼순백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산삼시대 전화 문의는 1666-1080 10대부터 80대까지 1666-1080 산삼순백에서 만든 산삼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순신이 총을 맞아요. 이것도 기록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의 기록이겠지. 그러니까 다 증언에 따른 기록이니까. 그렇죠. 그 실록에도 있고 그다음에 충무공 전서 네. 행록에도 나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덕형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올린 보고에 따르면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성룡이 남긴 기록 아마 네. 징비록은 아닐 거고 다른 기록 네. 아마 그 같은 그 책에 묶여 있는 기록인데 아무튼 유성룡의 기록에 따르면 장군이 직접 화살을 쏘고 돌팔매를 하자 부장들이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고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아 전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싸우다가. 네. 근데 징비록에는 아마 징비록이랑 이런 거를 따라서 봤을 때는 탄환은 뚫고 나갔던 것 같아요. 관통상을 당한 네.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징비록에는 가슴이라고 네. 되어 있고요.
이 안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음봉정서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겨드랑이 아래 이게 이렇게 어. 팔을 쏘다가 이렇게 네. 맞았어요. 여기를 맞았다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전투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어떻게 맞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규환이었지 아비규환의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서 관통할 정도면 엄청나게 근접해 있었다는 거죠. 총. 그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유언이 문제죠. 네. 유언. 징비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음. 유언을 남겼다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강해군 때가 되면은 이걸 막 만들어요. 네. 그림으로 막 그려놓고 네. 했었던 말이 얼마나 또 이게 영웅서사니까 영웅인데. 완벽한 영웅서사 아닙니까? 조카인 이완 대장도 있었을 때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게 이제 그 삼강행실도 뭐 이런 데 네, 거기 나오지.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려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 그걸 아들한테 시키는 네, 거예요. 아들한테 이제 시킨 아들한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에게 보고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순신이 흐느끼는 아들에게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이제 각각 다른 걸로 봐서는 아마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네. 했었던 거. 내용은 맞는데 장면은 조금 정확한 워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실록에 적혀져 있는 게 가장 잘 묘사한 거거든요. 네. 뭐냐면 이순신이 전사하자 그 아들 이예입니다. 이예. 네. 예. 이예가 울려하고 하고 있었고 군사들은 당황했다. 손문흑이라는 장수가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고 북을 치며 진격하니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 내어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네. 그 종합적인 그 기록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갑옷을 벗고 독종고를 울릴 때 장수들이 갑옷을 벗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내용이 없지만 극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에게도 그렇고 아군에게도 그렇고 큰 의미가 있는 게 왜군들도 이순신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을 것이고 이 아군들도 이순신 믿고 다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순신 장군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기가 꺾여도 이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꺾일 그럼요. 테니 알리지 않는 것이 맞지.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선 수군이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네. 대승을 거두고요. 근데 문제는 고니시가 빠져나가요. 그렇죠. 열전 중에 지만 도망가죠. 네. 아니 걔네들로 입장에서 그게 맞대니까 거기 가서 재기해야 된다니까. 아마 얘기했을 거야. 야 어차피 도망가려고 했던 거잖아.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네. 근데 요게 이제 선조실록이랑 선조실록에 둘 다 있는 건데 조선 수군이 보고하는 거랑 또 명군 보고하는 수군이 거랑, 하는 게 달라요. 음. 조선 수군이 보고했었던 거는 금일 19일 사천 남해 고성에 있던 외적의 배 300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도에 도착하자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나아가 맞이해 싸우고 명나라 군사도 합세하여 진격하니 외적이 대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외선 200여 척이 부서져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 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적선 100여 척이 남해로 도망쳤고 소굴에 머물러 있었던 외적은 대패하는 것을 보고 그 소굴을 버리고 외교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진대 보고서가 이제 조금 달라요. 네. 방금 진도독의 차관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외적의 배 100척을 포획했고 200척을 불태웠으며 500급을 참수하였고 180여 명을 생포하였다.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아직 떠오르지 않아서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이 총병은 죽은 것이 이 총병이 아마 이순신. 네. 이순신은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감히 아랩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중국 쪽이 이제 조금 부풀리기 네. 이제 조금 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조선 수군의 대승인 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순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중에 얘기되는 거고. 네. 사실상 그래서 노량해전이 정유재란의 종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1월 15일 네. 일이 됐을 때 전 병력이 네. 부산에서 집결해가지고 일본으로 철수를 하려고 했다가 20일 정도를 딜레이가 됩니다. 이 전투 때문에.
왜냐면 이거 여기서 이제 전투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붙잡아 둔 거죠. 그래서 고니시가 부산으로 도착을 해요. 네. 도망을 가서 이제 부착을 하면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철군을 시작을 해서 12월 중에 마무리가. 네. 그건 한 달 걸렸네요. 네, 한 달 이상 걸린 거죠. 한 달 이상. 네. 그러면서 이제 정유재란이 종전. 근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도 배후를 못 쳤네. 그죠? 조선 육군이 철수하는 애들을. 못 쳤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그죠. 네.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이나 걸리게 철수했는데도 그 정도 병력도 없었을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전략적 문제일 수도 있었어. 조선 육군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명군의 입장이죠. 음. 치열하게 전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이 네. 그랬을 수도 네. 있는 거고. 이 전후 처리 문제 때문에 또 선조가 욕을 먹는 측면이 있는 게 이 전쟁의 승리의 몫을 명군한테 대부분 돌렸잖아요, 선조가.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왜 그러냐면 명군에서도 음. 이순신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당연하지 네. 않겠어요? 누가 봐도 완전 망해가는 판을 뒤집어 처음부터 뒤집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정유재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순신이 판을 뒤집은 거니. 뒤집었었던 게 그거 이순신이었기 때문에 계속 올려요. 아니 그리고 조선 관료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네. 이순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짜증 났구나. 아, 진짜. 짜쳤어. 뭐 쌤은 어떻게 생각? 뭐 그래도 뭐 객관적 평가를 하시려고 학자니까. 선조주의자니까. 선조주의자. 아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처음에는 이순신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네. 네, 최대한 예의를 갖추다가 이제 전후 처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누구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패전하진 않았어요. 왜?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전쟁에 네. 공이 있는 사람들 치하해야지. 거기에 답답한 얘기 나오는군요. 올리는 그게 처음에 1등 공신으로 올려줘요. 네. 같이 1등 공신을 올리는 사람이 원균이라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등수를 좀 이렇게 나눴어야 되지 않나요? 좀 많이 나눴어야 되지 않나요? 선조가 가장 많이 욕을 처먹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 여기. 부분. 네. 1604년에 일단 1차로 선무공신이라 그래서 18명을 공신으로 체쿤을 합니다. 네. 이때 뭐 다 들어가요. 권율, 뭐 김심,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많은 장수들이 이제 올라가고요. 수군 쪽에서도 1등 공신에 이순신, 원균, 2등에 이혁기, 3등에 권준, 뭐 기옥은, 이윤용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올려요. 올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로를 명군 쪽과 또 이제 문제가 됐어. 명군 쪽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여러 면에서 실제로 명군이 왔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거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군 쪽으로 돌리는 게 뭐 그렇게까지 나빠라고 하면 뭐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의주까지 도망가고 도망 다닐 때 옆에 있었던 애들이 1등을 올려요. 말잡이들. 네가 날 내시들. 살렸다. 네네.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옆에 있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명에다가 뭐도 하고. 지원 병력 요청을 할 수 있었으니 얘네들의 공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명나라한테 했었던 것도 이제 의도를 좀 보면은 짜치는 게 뭐냐면 선조한테 날라드는 화살이 뭐냐면 물론 선조가 쬐던 거는 전략상으로는 맞지만 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백성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지. 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의주까지 쬐던 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프레임을. 그게 뭐냐면 명군을 불러오기 위해 간 거다. 그리고 나의 의주행으로서 명이 왔고 명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7년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명나라 장수들을 올리고 뭐 이런. 뭐 아니 이후 계속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왕 입장에서는 모양이 빠질 대로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치세의 명분은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 후손들이 생각했을 땐 너무 짜증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이순신에 대한 워낙 그 존경과 존경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면들이 네. 이제 선조한테 딱 가는 순간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이제 선조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면 어쨌든 살아남아서 왕으로서 계속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 도망가는 왕 저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많이 욕할 텐데 우리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선조가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킨 거예요. 그리고 7천년 해전이에요. 요거 딱 잘라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왕이잖아요. 근데 7년 동안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선조가 모든 판단을 그런 식으로 했냐? 그러진 않았다. 네. 많은 부분 똑똑하게 현명하게 판단했었던 전투나 현명하게 판단했었던 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7년을 안 말아 먹었죠. 어쨌든 전쟁이 있는 동안. 그리고 왜 그렇게 선생님께 지금 안부 인사하시는 거 아시나? 이 댓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스쳐 지나가네요. 그리고 5년의 그 시간은 강화 협상을 하는 오히려 만약에 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무능을 욕할 수는 있죠. 왜 강화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조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 맞아요. 또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이건 외교력이거든요. 네. 이거 외교력이에요. 고능력이 부족했었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근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해안이 있는 왕이었었으면 한다라는 그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순신은 그 한 번에 그 백의종군을 제외하고 모든 정권을 이순신에게 줬습니다. 선조는. 그렇기 때문에 막아냈어요. 그리고 정유재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원균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 이순신에게 마무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순신이 잘 해낸 거고요. 네.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아예 막 선조를 생각할 때 암군의 막 완전히 진짜 완전 상징 같은 진짜 완전히 그냥 빠가냐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라.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수가 줄었잖아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후 처리에 있어서 또 너무 빡쳐 하시니까. 네, 뭐 거기에서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사실은 근데 그 뒤로도 조선 수군은 유지가 계속 되죠. 수군을 통제사, 굉장히 잘 네, 키워요. 통제사예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선조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근데 이순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는 이야기인데도 막 소름이 돋으면서 이때 당시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없었다면 남도 쪽은 아마 일본의 그 제국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번국이 됐겠죠. 방파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부 일본어를 방송하고 있을 그러니까 수도 저희 있는 일본어 방송. 두려운 상황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열려 있는 거죠. 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그럴 수 최악의 있다. 상황이 그런 거 아니야. 아마 최악의 상황을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인조의 포지셔닝을 선조가 일본에 했겠죠. 머리를 조아리고 거꾸로. 네. 거꾸로. 그 정도였지 아마 시료 지배는 못해요. 그렇게 그래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 사도 넘어가고 이런. 그리고 명이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는 이순신 이야기였습니다. 노량이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렇죠. 이 스케일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아직 저희는 영화를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아마 개봉을 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영화 보시고 또 저희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말을 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해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